민성기 의원, 지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대단히 뜨거울 것 같은데 말이죠. 저희가 아까 잠시 보여드렸습니다만 어떤 내용의 글인지 거의 화면에 보이질 않아서 어떤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뭐 주류는 역시 뭐 당원 게시판에 올리는 분들은 뭐 오랫동안 당원하신 분들이 많고 또 네. 국민의힘의 보수적인 그런 성향이 강한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이게 너무하는 거 아니냐, 후보가 좀 뛰고 있는데 좀 도와주지, 왜 이렇게 도와주지 않느냐, 이런 소위 내부 총질하느냐, 이런 이 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글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세 번째 보니까 뭐 잠시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준석 대표 사퇴하기를 지금 보면 딴지 걸고 깐죽대고 목리 부리는 자는 퇴출해야 한다. 이준석 트러블 메이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이 이렇게 뜨겁다. 저건 어쨌든 간에 열성 당원들, 윤석열 후보가 당의 대선 후보니 이준석 대표가 양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양보 안 한다면 사퇴해라. 지금 이런 분위기가 당원 게시판에 많이 보이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가장 큰 목표, 목적, 소망은 제발 정권 교체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가 당의 후보가 됐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로 뭉쳐서 정권 교체하는데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야지 왜 다른 소리 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당대표에 대해서 당원들이 저렇게 비토하는 것은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대표는요, 갈등을 조정하고 여러 가지 타협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게 주요한 역할인데 저러한 모습 보이는 것 자체가 당대표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비판으로부터 분명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저런 것들을 계속해서 방치를 해놓으면 지지율에 문제가 생기니 하루속히 연락을 해서 직접 소통을 해서 이 상황과 갈등을 조기에 종식시켜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렸는데 말이죠. 민성기 의원, 네. 민주당은 당원 게시판이 지금 닫혔습니까? 뭐 잠정 폐쇄돼 있죠. 그러니까 그 당원 게시판에 예. 이재명 후보를 부정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이게 좀 과도하다는 판단 아래서 그 당원 게시판을 책임당원 게시판이죠. 이렇게 잠정적으로 폐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인데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글이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많이 올라온다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그런 분들이 아직도 감정을 못 가라앉히신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 부분을 또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또 이재명 후보의 그 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김상일 평론가, 네.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예, 언론 특보 하실 텐데 말이죠. 네, 하고 있습니다. 저게 상당히 좀 곤혹스럽겠어요. 민주당 당원들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줄 걸로 생각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의 그 마음의 앙금이 아직도 안 가라앉은 모양입니다. 뭐 계속해서 노력을 후보께서 하고 계시고요. 예. 그 노력이 마음이 가라앉는 분위기가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만 더 인내하시면서 절실하게 하시면 뭐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그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저한테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당원 게시판 그런데 저렇게 문을 닫는 것은 상당히 근데 당원 게시판은 사실은 약간 과장되고 과대대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물론 근데, 뭐 예, 저희 뭐 유튜브 생방송 할 때 댓글 이렇게 보면 네네. 극단적인 글들이 많긴 하죠. 극단적인 게 많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당에서, 이걸 후보가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후보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 당에서 관리하는 건데, 당에서 좀 너무 좀 약간 뭐랄까, 급하게 대응을 했다,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듭니다. 다양한 목소리는 가능한 보장해 주려고 노력하는 게 좋고, 그것이 과하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는 게 좋다고 저는 보는데요. 옛날에 우리 보면은 게시판에 좀 과격한 글이나 너무 수준 낮은 글은 해우소라는 곳에 따로 모아서 이런 부적절한 표현의 글들은 여기 가서 봐라 라고 거기다 따로 모아줬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당원들이 판단을 할 때 해우소에 가가지고 글을 보면 아예 이거는 과한 글들만 있는 데니까 아예 안 가거나, 가서도 뭐 그냥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걸 한번 재미삼아 보려고 가지, 그걸 심각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택했으면 어땠을까, 좀 그런 아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예. 잘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이재명 후보는 민주적 사회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을까? 후보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바꾸겠다고 본인이 얘기하셨었잖아요. 그럼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싫은 소리에 귀를 닫겠다. 싫은 소리 하는 분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이런 것으로 보여져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어요. 국민들이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비판에 다 귀를 닫고 눈까지 가릴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대 해석해서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학대 해석이신 것 같은 게 왜요? 정책 공약도 자기 방향성은 끝까지 가져가지만 국민들이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면 지금 나를 돌아보고 최대한 설득해서 가겠다 이런 입장을 굉장히 실용적이고 성과 위주로 내고 있는 게 지금 이재명 후보잖아요. 그게 실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과주의가 아니라 그냥 앞에 눈앞에 표가 될 것 같으니까 본인의 그렇다고 해서 입장을 방향성을 바꾸는 잃어버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방향성 잃어버렸잖아요. 어떻게 잃어버려요? 기본소도 안 하겠습니다라고. 아니죠. 그런 방향으로 가되 그 싫어한다면 설득해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렇다면은 보유세 그럼 본인 주장하다 그럼 보유세 뭐 다시 뭐 철폐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은 철폐한다고는 안 했고 네. 예? 국민이 반대하는 거를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정책적인 소신이나 신념 그리고 판단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표에 도움이 안 되니까 나는 그냥 안 할 수 있어. 이런 안 할 것이 수 있어가 아니겠습니까? 아니라 타이밍을 보는 겁니다. 때가 있는 모든 일은 때가 있는 선거 거고 지나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 옳은 정책은 없어요. 다 정책을 내놨을 때 시장의 반응이나 국민의 반응을 당연히 봐야 하는 것이고 그거를 나는 이런 방향이 맞다고 생각해서 내놨는데 반응이 너무 과도하게 나온다. 그러면 요거보다는 시기를 때를 조금 더 무르익게 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상당히 실용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한두 건이 아니라 생각할 수가 계속 있죠. 반복이 되면은 역시 준비 안 된 지도자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당정청이 내년 1월부터 하기로 다 결정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본인이 20대들 만나고 나서 여러분들 투자를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을 투자한 것에 과세를 매기면 여러분들이 날 지지 안 하겠지? 그런 식으로 표에 도움이 안 되니까 자꾸 국가의 결정된 정책까지 바꾼다는 것은 지도자로서 과연 할 일인가? 정책의 일관성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 이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표를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상자산 과세를 지금 유예하는 거는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부분은 좀 아는 분야라서 말씀드리면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려면 가상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시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어떤 체계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소비자들을 보호해주는 정책이 같이 가야 돼요. 근데 그건 지금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정부가. 근데 그걸 안 하면서 거기서 돈 번 사람은 과세를 하겠다. 그러면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보호도 해주면서 과세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유예를 한 것도 있다.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평론가 집권여당이 계셨었고 중요한 기재위에서 중요한 역할도 하셨고요. 집권여당 180석 가지고 있었잖아요. 왜 그런 자산 갖고 있는 분들 보호하는 것 법안 그러한 규정들을 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럼 만들지 않고 왜 과세를 그럼 결정했어요? 그럼 집권 여당의 무능력함을 드러낸 거 아닙니까? 법안도 많이 냈고 그렇게 했는데 정부의 입장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정부 말 들었어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자, 지금 두 밀어붙이기만 한건 분이 아니에요. 격론을 벌이고 계시는데 말이죠. 안 그래도 저희가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대단히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유연한 대선 후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온당하냐 아니면 대선 후보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이미 국민에게 여러 차례 자신의 정책이라고 공약이라고 약속했던 부분을 이렇게 쉽게 철회하는 것은 조금은 책임감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좀 신뢰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그런 엇갈리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 뭐 국민재난지원금 문제 말이죠. 국민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철회하겠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상당히 강하게 반대를 했었는데 이재명 후보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설득력 부족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을 텐데 또 예산 심의 절차상 문제, 또 야당의 반대 문제, 정부의 입장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오히려 신속하게 지원해야 된다는 이 대의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문에 훼손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주장 때문에 그 선별적인 또는 뭐 제외된 업종에 대한 또는 추가의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 주장을 접고 정부와 야당 그리고 당이 신속하고 또 과감하고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재난지원금 철회했죠. 국토보유세도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전 국민의 90%는 뭐 세금을 내지 않을 테니까 이게 하나의 중요한 부동산 안정 대책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해 왔는데 국토보유세에 대해서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90% 이상의 국민은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다. 세금 정책이기보다 분배 정책에 가깝지만 불신과 오해가 많다. 국민 동의를 전제로 추진할 것이다. 이것도 조금 물러서는 자신의 국토보유세 그렇게 강조해 왔는데 물러서는 느낌이 있고요. 민성희 의원,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왜 자꾸 자신이 강조해 왔고 국민재난지원금은 홍남기 부총리가 그렇게 반대하니까 관료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공개석상에서 홍남기 부총리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철회하고 여론이 원하지 않으니 또 국토보유세도 부동산 안정대책의 핵심 공약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뭐 오해가 많으니 국회 동의를 전제로 하겠다. 이거 물러서겠다는 뜻이고 말이죠. 이재명 후보의 캐치프레이즈가 이재명은 합니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의 추진력이 강하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최대 강점이다 이렇게 홍보도 해왔는데 최근에 보면 소위 불도저 이미지가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비치지는 않는구나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이 본인이 내세운 그런 주요 공약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위 좀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좀 바뀐다 이런 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주요 공약들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 주요 공약들이 국민이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이런 스탠스로 바뀌니까 주요 공약들이 전부 유동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판하는 쪽에서 볼 때는 이게 무책임하고 파퓰리즘적인 지도자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선거 초반이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어차피 대통령 선거 출마하면 공약집도 내고 정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약에 대해서 뭔가 그 내부 논의를 거쳐서 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은 이걸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또 당내에서는 또 그 반대가 있어도 밀어붙일 건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또 취지의 얘기를 계속 의원들한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는 정책이 좀 유연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고정 지지층을 잡기 위해서는 소위 의석이 많은데 왜 아무 일도 못하냐 이렇게 무능하냐 이런 얘기를 듣기 싫으니까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대단히 모순적인 그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공약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한번 정리를 할 그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차별금지법. 이게 우리나라 보수층 또 개신교계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뭐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위반되는 그런 내용의 입법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 차별금지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뭐 성을 젠더를 이유로 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 또 일정 부분 공감대가 있고 그래서 정의당이나 이런 데서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해왔는지를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는 차별금지법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지난달 8일에 한국교회총연합 방문한 자리에서는 일방통행식의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물러섰죠. 그런데 29일에 광주 조선대 간담회에서는 차별금지법 필요하고 입법해야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을 분명히 줘요. 네. 그런데 저 세 번째 지난달 29일 발언 전에 말이죠. 지난달 25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권익위원회 20주년 기념식인가요? 그 자리에서 차별금지법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를 했어요. 그게 또 이재명 후보의 지난달 29일 조선대 발언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는 뭐 인정을 합니다. 그 느낌을 줄 수 예. 있어요. 그렇지만 그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 표현이나 발언은 조금씩 바뀔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을 관통하는 것이 무엇냐를 저는 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방향성, 일관성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입법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오늘 해야 되냐, 내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상황을 봐가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할 시기와 때가 있는 것이다라는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런 자기의 의지를 표출했을 때 시장에서의 반응과 국민의 반응을 보는 것은 저는 지도자로서 좋은 덕목이다. 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러면은 저렇게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그 반응을 보는 방식을 뭐 이렇게 여론조사만 보거나 표가 올 것 같은 거 이런 것만 보거나 이렇게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 안에 회의체들이 다 있거든요. 그 회의체에서 다 나가가지고 시중의 여론을 듣고 와가지고 또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회의에서 막 쏟아내잖아요. 그럼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럼 이런 분들은 그러면은 지금 억울한 게 없는가? 억울한 게 있다면 이걸 좀 보완해서 가야 할 필요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후보한테 건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건의들 이런 것들도 많이 들으시고 결정을 하는 거지 단순히 어떤 여론조사가 이렇네 이런 순간적인 느낌 이런 거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그런데 지금 이런 대선 과정에서 네. 후보가 이렇게 자신이 강조했던 것들을 철회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또 흔치가 않았어요. 자, 지금 보면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나는 불도저 같이 좀 막 밀어붙인다는 게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니 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닙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강하게 주장했지만 이게 국민들의 기대나 원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그거 수용하겠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앞으로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거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그래서 짚어보는 거죠. 대선 후보의 약속과 공약이 제가 그러면 하나 예를 들까요? 국민재난지원금 얘기할 때 윤석열 후보가 50조 원을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모아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소상공인 잠깐만요. 그럴 때 이재명 후보가 뭐라 그랬는지 보면 말이죠. 국민 우롱이다. 던지고 보는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어요. 네. 국민을 우롱하고 일단 던지고 보는 포퓰리즘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철회하고 난 다음에 50조 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우리 들어볼까요? 50조 원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제안한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50조 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 우롱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이재명 후보가 국민재난지원금 철회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포기하고 어떤 형식이든 간에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골목 상권에 그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자고 말씀드렸으니 내년 당선된 후라고 조건 붙이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본인이 제안하신 50조 원 지원 사업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우롱 포퓰리즘 50조 원을 지금 당장 논의하자. 이렇게 해도 해석되는 것 아닙니까? 뭐 그 부분은 좀 제가 좀 약간 말씀드리기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난감한 부분도 있는데 50조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건 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렇게 후퇴를 한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소상공인한테 보상을 해주는 게 더 맞다라는 의견이 내부에서 많았고요. 그런 의견을 후보께 많이 전달을 드렸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말씀을 하시기를 추가 재원으로 더 들어온 이 부분은 소상공인을 보상하는데 좀 더 써야 맞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50조 부분은 제가 뭐 어떻게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 재난지원금을 철회하고 소상공인 보상에 좀 더 집중하고 과감하게 가자. 이거를 강조하시다 보니까 나온 이야기 같고 본뜻은 소상공인 지원을 내가 나서가지고 그쪽에서도 하자고 했으니 나도 동의하니까 과감하게 가자. 이거가 핵심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이러한 선택과 이러한 행보는 앞으로 계속해서 또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나름대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성철 교수님 생각은 지금 김상일 평론가의 생각과 좀 다를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자꾸 말을 바꾸면 안 돼요. 그러면은 신뢰와 믿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약을 많이 내세웠지만 또 공약을 못 지키게 됐을 때 또 말을 바꿔요? 그러면 그분이 내세운 대선 공약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분은 저 공약을 분명히 했는데 나중에 또 다른 상황적 이유를 대가지고 또 말을 바꾼다? 그러면은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를 믿을 수 없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선택을 합니까?
지도자는요, 결정을 해줘야 될 자리지 혼란을 줘서는 안 됩니다. 저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나는 준비가 덜 돼 있는 대선 후보예요 라는 자기 고백으로 들려요. 저런 아니, 얘기를 그런 하려고 비판을 했으면 네. 어느 정도는 뭐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방향성을 포기한 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런 공약들을 처음에 내게 된 거는 약간은 빠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양극화라든가 이런 걸 좀 해소하고 싶고 그다음에 서민들에게 보다 지원을 해주고 싶고 이런 충정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공약이 조금 이렇게 지금 그 상황을 보니까 지금 때를 좀 더 무르익게 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지 말을 바꿨다라고 표현하기에는 그 표현도 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이미지로 좀 보인다는 부분은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그런 느낌이 안 들게끔 정책을 바꿀 때도 좀 더 기술적으로 좀 더 세련되게 잘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방향이 바뀐 것은 아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좀 해두고 싶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면 지도자는 선의와 충정으로 국정을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유능함, 정책, 신뢰성, 일관성 가지고 해야지 자꾸 말을 바꾸는 그런 행태를 말을 보이는 바꾼 게 것은 아니라니까요.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면은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도 제가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어제도 외부 영입 인사, 올해 우리 나이로 40살이 된 군인 출신의 안보 전문가 여성 교수를 영입해서 공동선대위원장 자리를 맡겼죠. 오늘도 젊은 전문가들 4명을 영입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청년 보좌관과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보는 게 저의 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꿈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집무실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젊은 청년 보좌관이 책상에 더 걸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유로움, 그다음에 소통,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좀 구현이 돼야 이 행정도 좀 투명해지고 국민들의 목소리도 제대로 반영이 될 거다. 앞으로 여러분이 그 역할을 좀 해주시죠. 제가 일단 연락처 드릴 테니까 저한테 직접 연락을 좀 주십시오. 어제 오늘 이재명 후보 또 윤석열 후보도 충청권 방문이라고는 합니다만 그 지역에 가서 주로 만난 그 사람들이 다 젊은 층이에요. 민성기 위원. 네. 지금 이번 대선은 전통적으로는 40대가 어떤 대선 결과를 좌우했다는 평가를 그동안 대선에서는 그런 분석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른바 MZ세대 또 MZ세대에 속하는 분들은 이렇게 일률적으로 자신들을 묻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2030이 이번 대선의 어떤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유권자층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과 전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많죠. 쉽게 설명드리면 어디를 찍을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20, 30대라는 거는 지금 여당의 지지층이었는데 지난 4월 재보선에서 그 국민의힘 쪽으로 많이 옮겨왔고 그 다음서부터는 어디로 다음 선거에는 어디로 갈지 잘 모르는 거고 그리고 특정한 이념이나 이런 거에 지향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자기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된다든지 자기가 그 감성적으로 이렇게 동조가 된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투표하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그 여야 입장에서 보면 이게 우리가 땡겨오면 우리 표를 만들 수 있지만 또 우리가 놓치면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소위 스윙 보터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선거에서 그 특히 양측이 접전을 벌일 경우에 2030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후보가 한 이야기, 뭐 저도 저 이야기는 공감해요. 대통령이 청년 보좌관이 격의 없이 책상에 걸터 앉아서 대통령과 전국 현안, 국정을 토론한다. 참 멋있잖아요. 미국에서는 보이는 모습인데 두 분 다 정치권에서 주요한 정치인들을 옆에서 보좌한 경험들이 있으신데 네. 어떻습니까? 사실 말이 쉽지 어렵죠. 어렵죠. 아주. 문 열고 들어가기도 쉽지 않죠. 네, 네. 기분이 좀 안 좋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은 그 어느 조직에 들어가서 상사와 부하 직원이 되는 순간 그건 어려워집니다. 되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문화 자체가 그걸 받쳐줘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는 그런 문화가 없죠. 대통령과 대표, 주요 정치인의 의지가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지난번에 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집무실 책상에서 일을 하시는데 임종석 실장이 옆에 와가지고 뭐 살짝 이렇게 손을 뒤로 이렇게 하는 그런 그림이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좋게 봤는데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아니 대통령한테 감히 막 이런 반응들이 꽤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에 아직 남아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런 거를 변화를 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그것이 언제쯤 올지 그거는 뭐 저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렇게 지도자들이 내가 해서 보여주겠다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떤 큰 일이 있고 현안이 있는데 가령 대통령이 뭐 대표가 뭐 취침 중이라거나 또 뭔가 다른 일정을 보고 있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런데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그거 고민하다가 시간을 허비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우리가 풀어야 될 그래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한번 이것만큼 제가 바꾸겠습니다라고 약속해야 될 부분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뭐 청년 특보를 공개 모집한다, 청년 보좌관을 공개 모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열린다면 상당히 긍정적인데 민주당은 좀 반성을 해보세요. 지난 총선 때 청년들 많이 영입을 했고 앞에 내세웠다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나의 소모품, 이미지 정치 이용하고 소모품으로 사용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의 저러한 모습도 단순히 이미지 정치가 아니라 진정성이 있게 하려면 정말 제대로 제도와 규정을 갖춰서 저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통로를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그걸 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을 계속 바꾸시는데 저도- 뭘 잘해요. 저도 이제 제가 그 전에 약간 비판적인 부분도 꽤 있었던 사람인데 제가 이제 뭐 건의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건의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즉각적이세요. 그래서 이게 청년들을 이렇게 전화 직접 해라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그 실질적으로 작동할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제 경험상. 그리고 그 청년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면은 바로바로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를 지시하고 본인이 메시지로 담을 것은 바로바로 담아낼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저는 생겼기 때문에 뭐 한번 지켜보시라고 우리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관련한 이야기 여러분께 많이 해드렸고요.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조건 없이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검 도입 수용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정작 여당과 야당의 협상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설전을 벌이다가 법사위가 파행되고 말았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을 밝혀서 이것이 굉장히 화제가 됐고 기사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일시적으로 국민의 눈을 가려보겠다는 일종의 헐리우드쇼였다. 그러니까 후보는 그렇게 말했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지금 안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도 조건 없이 특검 수용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한 9월에 국민의힘이 제출한 특검법 당연히 오늘 상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특검법만 쏙 빼고 오늘 상정이 됐습니다. 수 있냐? 결국은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은 특검 도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기업, SK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 그리고 법조인들, 그리고 정치 권력, 야당의 정치 권력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기득권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이익을 얻어가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특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논의를 하는데 오히려 야당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금 묵묵부답입니다.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조항들만 넣어가지고 본질은 쏙 빼버린 그런 법안을 상정해주지 않으면 의사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사실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법사위를 이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정치 쇼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